어떻게 여보 돈이 없어요? 아내, 죄송해요. 돈을 가져와도 될까요? 괜찮아요. 해숙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누구보다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골목, 사계절 꽃집의 형광등이 힘없이 깜빡입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문 앞에 놓인 화분들은 물이 말라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쇼윈도 유리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해숙이 낡은 노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45살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검은색 볼펜으로 오늘 매출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장미 한 다발 5만 원, 카네이션 세 송이 3만 원, 합계 8만 원.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해숙은 노트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적힌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밀린 월세 150만 원, 전기세 47만 원, 꽃 도매상 외상값 82만 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는 서울대병원이었어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열었어요. 이준호 환자 보호자님께 3차 항암 치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1월 7일 오전 10시 입원 예정이며 치료비 2,800만 원을 11월 6일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2,800만 원.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급하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냉장고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와 함께 시든 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전에 들여온 장미였는데 팔리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해숙은 시든 장미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떨어질 듯한 꽃잎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준호야.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냉장고 문을 닫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나무 선반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는 17살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다 빠져버린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리며 밝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숙은 액자를 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자 6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5월의 따스한 봄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던 순간, 열이 40도까지 올라 응급실로 달려갔던 순간, 의사가 백혈병이라고 말했던 순간,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블룸24라는 프랜차이즈 꽃집이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유리문 너머로 젊은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숙은 자신의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가게.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녹슨 냉장고. 모든 게 낡고 오래됐어요.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며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장부를 덮고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가게 불을 끄려는데 문득 작업대 위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11월 6일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였어요. 해숙은 작업대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던 이 가게.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꽃을 만들어 드렸던 이 작은 공간.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블룸 24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카운터 위 액자 속 준호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작업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가위를 닦고 리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을 씻으려는데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해수가 아직 안 닫았구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입구에 이른이 넘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였어요. 20년 넘게 이 가게를 찾아온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등이 굽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해숙이 급히 손을 닦으며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의자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해숙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종이컵에 따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고맙구나. 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텅 빈 진열대, 시든 꽃들, 깜빡이는 형광등. 할머니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해숙아, 요즘 장사 안 되지? 해숙은 대답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옆에 그 큰 꽃집 생기고 나서 다들 그리 가더라고. 나도 아는데 너야 오죽하겠니? 괜찮아요, 할머니. 늘 있던 일이에요. 해숙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은 자꾸만 앞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자신의 낡은 핸드백을 열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국화 좀 싸주겠니? 내일이 우리 영감 제사라서. 네, 잠시만요. 해숙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에 모셔둔 흰 국화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 도매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것만 골라온 거였습니다. 작업대에 놓고 하나하나 줄기를 다듬었어요.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축여 신문지로 감쌌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해숙 곁으로 다가왔어요. 해숙의 손놀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꽃을 다루는 손길이 참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이 부드럽게 국화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너는 참 꽃을 정성껏 다루는구나.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할머니 영감님께 드릴 꽃인데 정성껏 해야죠. 리본으로 다발을 묶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단정하게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건네려는데 할머니가 해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해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해숙은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아프다는 거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해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가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만은 잃지 마라. 할머니,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꽃은 거짓말을 안 해. 정성이 보이거든. 할머니의 말에 해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맺히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는 늘 마음으로 꽃을 만들었잖니. 그게 진짜야. 그 마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거야.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또 한 장 꺼냈습니다. 이것도 받아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지만. 아니에요, 할머니. 20,000원이면 돼요. 해숙이 손을 내저었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해숙의 앞치마 주머니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화다발을 받아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힘내라, 해숙아.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가게에 울렸어요. 해숙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하지만 꽃을 소중히 안고 가는 모습. 해숙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봤어요. 구겨지고 낡은 지폐였습니다. 이게 할머니한테는 큰 돈일 거예요. 쥐고 있던 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가 천천히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블룸 24의 화려한 불빛 아래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 할머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여전했어요. 내일 모레까지 2,800만 원. 할머니가 준 3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카운터로 돌아와 앉았어요. 할머니가 준 돈을 서랍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로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형광등이 또다시 깜빡였습니다. 해숙은 작업대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전등을 끄려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기 버튼을 눌렀어요. 윤혜숙 씨? 남자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박만수요. 내일까지 이자 900만 원 입금 안 되면 압류 들어갑니다. 알죠? 해숙의 손에 쥔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대부업체 박만수였습니다. 6개월 전 준호 항암 치료비를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은행은 모두 거절했고 친척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대부업체였어요. 내일까지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300만 원인데 석 달치 밀렸잖아요. 내일 9시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해숙은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 전 준호의 첫 항암 치료를 위해 빌린 3천만 원, 2달 후 2차 항암을 위해 추가로 빌린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의 빚에 매달 이자만 300만 원이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해숙은 카운터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은 32만 원. 오늘 받은 8만 원을 더해도 40만 원이었어요. 900만 원은커녕 한 달 이자 300만 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12년 전 준호가 5살 때였습니다. 남편 성민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어요. 소방관이었던 남편은 무너지는 건물에서 아이 셋을 구해내고 자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5살 준호가 아빠를 찾으며 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어요. 해숙은 어머니가 남긴 이 작은 꽃집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6시에 도매시장 가서 꽃을 사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교복 입을 때 모든 순간을 이 가게에서 번 돈으로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올해 5월이었습니다.
고3이 된 준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열이 40도까지 치솟고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 받은 진단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의사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1차 항암 치료에 3천만 원, 2차 항암에 3천만 원, 앞으로 3차 항암에 2,800만 원, 4차 항암에 2,800만 원, 골수 이식에 7천만 원, 1년간 입원비에 2,400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해숙은 그때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어요. 12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며 대출을 거절했어요. 가게는 월세였고 가진 재산이라곤 낡은 집기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어요. 박만수는 가게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월 이자는 300만 원, 연 이자율이 60%였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건물주 최진호였어요. 윤 사장님, 나 최진호요. 네, 사장님.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기 재개발 들어간다고.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해요. 해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이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가 아니죠. 석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2월 초까지 비워주세요. 월세도 이달 걸로 밀렸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대부업체 빚 밀린 월세, 가게 퇴거, 준호 치료비.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어요. 블룸 24점장이 직원들과 함께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점장은 해숙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오늘도 손님 없네. 저런 꽃집이 어떻게 버티는지 신기해.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해숙은 셔터 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어요.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작업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준호가 5살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빠 소방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다음 페이지는 초등학교 입학식, 그 다음은 중학교 운동회. 마지막 페이지에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찍은 사진.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준호가 카메라를 향해 V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해숙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꼭 살릴게. 어떻게든.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900만 원, 모레까지 2,800만 원.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해숙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고 작업대에 엎드렸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해숙은 작업대에 엎드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저녁 6시 반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해숙은 황급히 일어나 문 쪽으로 갔어요. 셔터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중년 부부가 서 있었어요. 남자는 회색 정장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셔터를 올렸어요. 끼익 소리를 내며 셔터가 열렸습니다. 죄송해요. 문 닫으려던 참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문 닫으시려던 거였군요.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여자도 비슷한 나이로 보였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해숙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부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 변하지 않았네요. 남자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해숙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부를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전에도 오셨어요? 네. 오래전에요. 한참. 남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꽃 찾으세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프리지아. 있나요? 프리지아요? 네, 있어요. 해숙은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선반에 프리지아를 모셔두고 있었어요. 보라색과 노란색 프리지아가 몇 송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작업대에 놓았어요.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여자가 프리지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해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오늘이 우리 딸 기일이라서요.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프리지아를 가리켰어요. 보라색이요. 우리 딸이 이 색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셨군요. 해숙은 보라색 프리지아를 골랐습니다. 가장 싱싱하고 예쁜 것들로만 골랐어요.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13년 전이에요. 우리 딸이 1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17살. 준호와 같은 나이였어요. 백혈병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년을 투병했어요. 그 1년 동안 이 꽃만 보면 웃었어요. 여자가 프리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꽃 보면 봄 같아. 나 봄에 태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해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준호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석 달 전 병실에서 프리지아를 보며 엄마나 다 나으면 봄에 엄마랑 꽃 구경 가자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매주 이 가게에서 프리지아를 사서 병실에 놓아줬어요.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여기 사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가장 예쁜 걸로 골라주셨어요. 해숙은 13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도 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주 오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부를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랬어요. 그 꽃집 아줌마가 정말 친절하시대요.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아는 것처럼 가장 예쁜 걸로 골라주신대요. 해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프리지아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질했습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줄기를 고르게 잘랐어요. 따님이 분명 하늘에서 행복하실 거예요.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해숙은 보라색 리본으로 다발을 묶었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만든 프리지아 다발이었어요. 부부에게 건네려는데 남자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도 핸드백을 열었어요. 어머 여보. 지갑을.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두고 왔나 봐요. 남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모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집에 다녀와도 될까요? 남자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해숙은 프리지아 다발을 바라봤어요. 서랍에 남은 돈은 40만 원. 이 꽃값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슬픈 눈빛을 보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해숙이 프리지아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네, 그럼 안 되죠. 괜찮아요. 따님 기일인데. 돈은 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그 마음 알아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도 숨을 멈춘 듯 해숙을 응시했어요. 지금 투병 중이세요? 네. 6개월째.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해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힘내세요. 꼭 나을 거예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는 프리지아를 소중히 안고 천천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따님 편히 쉬시길. 부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텅 빈 작업대를 바라봤어요. 준호 병실에 가져다 줄 프리지아를 그 부부에게 준 거였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다음에 더 예쁜 걸로. 해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부가 떠난 후 해숙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팔을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천천히 문을 닫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잔액 40만 원. 오늘 하루 번 돈은 8만 원이었고 그중 3만 원은 할머니가 국화를 사며 억지로 쥐어준 거였습니다. 실제로 번 돈은 5만 원. 프리지아 값 2만 5천 원을 받지 못했으니 실질적으로는 2만 5천 원만 번 셈이었어요. 해숙은 통장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900만 원을 입금해야 했어요. 지금 가진 돈은 40만 원. 86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내가 뭐 한 거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당장 1만 원도 아까운 상황인데 2만 5천 원짜리 꽃을 공짜로 줘버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900만 원을 만들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준호에게 가져다 줄 프리지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준호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오늘은 꽃 안 가져왔어요? 준호는 항상 그렇게 물었거든요. 해숙은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텅 빈 선반이 보였어요. 프리지아가 있던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그 빈 공간을 만졌어요. 차가운 냉기만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작업대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부업체 빈 6천만 원, 월 이자 300만 원, 밀린 이자 900만 원, 밀린 월세 150만 원, 전기세 47만 원, 꽃 도매상 외상값 82만 원. 그 아래 준호 치료비가 적혀 있었습니다. 3차 항암 2,800만 원, 4차 항암 2,800만 원, 골수이식 7천만 원, 1년 입원비 2,400만 원, 총 1억 5천만 원. 해숙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매출 8만 원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어요. 프리지아 25,000원 미수. 그리고 괄호를 치고 썼습니다. 무료 제공. 볼펜을 내려놓고 그 글씨를 바라봤어요. 무료 제공.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 압류가 들어올 판에 꽃을 공짜로 나눠주다니. 해숙은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블룸24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꽃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해숙은 자신의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냉장고, 삐걱거리는 작업대, 페인트가 벗겨진 벽. 형광등이 또다시 깜빡였어요. 교체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작게 중얼거렸어요.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든 꽃은 절대 팔지 않았고 항상 가장 예쁜 것을 골라줬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것뿐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내일 압류를 기다리는 신세. 아들 치료비도 마련하지 못한 무능한 엄마.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아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프리지아를 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 백혈병으로 딸을 잃은 엄마의 슬픔. 해숙은 그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준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잘한 거겠지. 해숙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5,000원으로 900만 원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게 나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카운터 위 준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머리카락 없이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해숙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오늘 꽃을 한 부부에게 줬어. 그 집도 아들처럼 백혈병으로 딸을 잃었대. 액자 속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돈은 못 받았어. 근데 엄마는 잘한 것 같아. 준호도 그렇게 생각하지? 혼잣말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해숙은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작업대를 닦았어요. 내일이면 대부업체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래도 가게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블룸24의 네온사인만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어요. 11월 초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착한 사람한테는 복이 온다. 해숙은 작게 웃었어요. 복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가 쓰던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해숙은 준호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어요. 준호야, 엄마 내일 힘들 것 같아. 근데 괜찮아. 엄마가 꼭 너 살릴게. 베개에서 아들 냄새가 났습니다. 해숙은 베개를 꼭 껴안고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새벽 5시.
해숙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은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도매시장에 가서 3만 원으로 카네이션 10송이만 샀어요.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꽃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오후 2시 예약 손님이 카네이션 20송이를 주문했는데 10송이가 모자랐어요. 8시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 여자가 보였어요.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해숙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기요. 가게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예약용 카네이션 10송이. 해숙은 잠시 망설이다 3송이를 꺼냈어요. 신문지로 감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사상에 올리세요.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20년 됐어요. 한 번도 꽃 못 사드렸는데. 눈물을 흘리며 여자가 꽃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골목을 걸어 나갔어요. 해숙은 가게로 돌아와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30분 후면 박만수에게서 전화가 올 거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깔끔한 코트를 입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꽃 찾으세요? 그냥 둘러봐도 될까요? 남자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들여다보고 진열대를 살폈어요. 유심히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해숙이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윤혜숙 씨 계십니까? 박만수였습니다. 뒤에 직원 2명이 더 있었어요. 박만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9시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8시 45분이에요. 입금 확인 안 됐어요. 저기, 잠깐만요. 손님? 지금 그게 중요해요? 900만 원 어떻게 할 거예요? 박만수가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일단 목록부터 작성해. 오늘 오후에 집행관 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직원들이 가게 앞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두드려보고 작업대를 흔들어 봤어요. 남자 손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그때까지 900만 원 입금 안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박만수와 직원들이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해숙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은 걸.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장미는 다음에 사러 올게요. 남자가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해숙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혹시 아까 그 여자분께 꽃 무료로 드린 거예요? 해숙이 놀라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봤거든요. 좋은 일 하시네요. 남자가 나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해숙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 4시간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최재우는 서재 창가에 서서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8살 한솔제약 회장. 손에는 어제 사온 프리지아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흰색 꽃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여보,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아내 은미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5살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재우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 어제 그 가게 사장님 보니까 자꾸 생각나서. 은미가 남편 옆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든 프리지아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저도요. 밤새 서연이 생각만 났어요.
재훈이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귀여운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서연. 재훈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요. 13년 전 오늘. 은미가 옆에 앉았어요. 재훈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2011년 11월 4일. 서연이가 17살 때 쓴 일기였어요. 오늘 아빠가 또 프리지아 사오셨다. 그 꽃집 아줌마가 정말 친절하셔. 내 마음 아는 것처럼 가장 예쁜 걸로 골라주셨대. 보라색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인 걸 어떻게 아셨을까? 나 낳으면 꼭 그 아줌마께 감사하다고 할 거야. 프리지아 향 맡으니까 봄이 온 것 같아. 엄마가 그랬어. 봄에는 다 나을 거래.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연이가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봄을. 은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봄은 오지 않았죠. 2012년 2월 17일. 서연이는 1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생일을 한 달 앞두고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병실에는 프리지아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였습니다. 2012년 2월 10일. 아빠, 엄마 미안해요. 제가 봄까지 못 버틸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근데 프리지아 향은 여전히 좋아요. 이 향 맡으면 조금 덜 아파요. 꽃집 아줌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1년 동안 매주 예쁜 꽃 보내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교복 입은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했던 고1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어제 그 사장님. 은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서연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들이 백혈병이래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 눈빛 보니까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은미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장님이 우리한테 꽃을 공짜로 주셨잖아요. 지갑 두고 온 거 아시면서도. 네. 그런데 그 가게 곧 망할 것 같았어요. 낡고 초라하고. 은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13년 전 그때도 그 가게였어요. 기억나요? 네. 매주 갔었죠. 그 사장님이 우리 서연이한테 해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미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회사 전무 김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6시였지만 태수는 바로 받았어요. 회장님, 아침 일찍 무슨 일이십니까? 태수 전무, 어제 내가 부탁한 그 꽃집 있죠? 네, 사계절 꽃집 말씀이십니까? 거기 사장님 신상 파악 좀 해주세요. 조심스럽게요. 들키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재훈이 서연이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었어요. 은미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내 마지막 소원 들어줄게. 그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전할게. 은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못 지킨 약속. 이제라도 지켜야죠. 두 사람은 서연이 액자를 함께 바라봤어요. 사진 속 서연이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태수가 다시 사계절 꽃집을 찾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옷을 입고 평범한 손님처럼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해숙이 인사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튤립 있나요? 네, 잠시만요. 해숙이 튤립을 꺼내 포장하는 동안 태수는 가게를 관찰했어요. 카운터 위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힌 숫자들이 보였어요. 태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때 김옥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해수가 나 또 왔어. 할머니,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헐떡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숙이 물을 따라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꽃이 필요하세요? 아니야. 그냥 널 보러 왔어. 어젯밤 잠도 못 잤어. 내 걱정해. 해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할머니, 이건 안 돼요. 할머니도 형편이. 괜찮아. 우리 영감이 준 거야. 하늘에서. 할머니가 억지로 해숙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태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나간 후 해숙은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10만 원. 90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점심때쯤 블룸24 점장이 직원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손에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들, 이거 받아보세요. 블룸24 오픈 기념 50% 할인. 점장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사계절 꽃집 바로 앞에서였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전단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머, 반값이네. 옆집보다 훨씬 싸네요. 점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래된 가게는 비싸요. 우리는 최신 시설의 신선한 꽃. 게다가 반가. 해숙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점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점장이 비웃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힘드시죠?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감성 장사는 안 통해요.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장이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현수막 걸어. 직원들이 사계절 꽃집 옆 전봇대에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어요.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의 가게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저기요, 그건. 해숙이 말하려 했지만 점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공공장소예요. 누가 뭘 걸든 상관없죠. 점장과 직원들이 돌아갔습니다. 해숙은 현수막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현수막을 떼어냈어요. 찢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태수가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했어요. 경쟁업체의 방해 공작에도 침착하게 대응함. 화내지 않음. 오후 2시 예약 손님이 왔습니다. 카네이션 20송이 예약한 사람인데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냉장고에는 7송이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자 여성에게 3송이를 줬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꽃이 좀 모자라서요. 네, 예약했는데요. 아이돌 잔치인데 어떡해요? 손님이 화를 냈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가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됐어요. 시간 없어요. 손님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해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5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준호 환자 고열로 응급실 내원. 보호자 즉시 방문 바랍니다. 해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가게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태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숙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태수는 오늘 본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할머니가 10만 원 쥐어준 것, 프랜차이즈의 방해 공작, 예약 손님과의 마찰, 그리고 병원 응급 호출까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내일도. 재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사계절 꽃집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텅 빈 가게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해숙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간호사 데스크에서 준호 이름을 말하자 6호 침대를 가리켰어요. 커튼을 젖히자 준호가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17살 아들의 머리카락은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액이 연결된 가느다란 팔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준호야. 해숙이 아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를 보자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엄마 왔어. 괜찮아? 해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대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요.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해숙이 억지로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가 엄마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응? 나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들었는데? 3차 항암 안 받으면 석 달 못 버틴대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 알아요. 치료비 때문에 가게까지 망하는 거. 그게 무슨. 다 알아요. 친구가 문자 보냈어요. 가게 앞에 폐업 세일 현수막 걸렸다고.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엄마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나 그냥 치료 안 받을래요. 뭐라고? 해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해숙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야.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요. 나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년 동안 아빠 없이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 쉬어요. 준호야, 제발. 난 괜찮아요. 아빠한테 가면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해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준호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해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하지만, 준호야. 해숙이 아들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마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살릴 거야. 가게 없어져도 상관없어. 엄마. 아니, 가게뿐이 아니야. 집도 뭐든지 다 없어져도 돼. 넌 엄마한테 전부야. 준호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는 내가 살아야 살 수 있어. 내가 없으면 엄마도 없는 거야. 해숙이 아들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12년 전 아빠 잃고 엄마가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 보고 싶어서, 너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일어났어. 준호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마. 엄마가 뭐든지 할게. 해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 의료진들의 발소리, 기계 소리.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 해숙에게는 품속의 아들만 보였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작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치료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해숙도 막막했어요. 내일까지 900만 원, 모레까지 2,800만 원.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흔들릴 수 없었어요.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무슨 미안하다는 거야? 바보야. 해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차가운 두피가 손에 닿았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해숙은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해숙이 준호의 손을 꼭 쥐고는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열은 잡았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빨리 3차 항암을 시작해야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11월 7일까지 치료비 입금 안 되면 일정 취소됩니다. 아시죠? 네. 의사가 해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힘내세요. 준호 군은 좋은 아들입니다. 의사가 가고 해숙은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밤이 깔린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무수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막막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해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어떻게든, 반드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를 살려야 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11월 6일 새벽, 해숙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입원하게 됐어요. 가게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해숙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종 통보서, 11월 15일까지 원금 6천만 원과 밀린 이자 900만 원, 총 6,900만 원 입금 요망. 미입금 시 법적 조치 및 담보물 압류 집행. 해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11월 15일. 열흘도 안 남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건물주 최진호였어요. 윤 사장, 나 최진호요. 오늘 10시에 법원 집행관 나옵니다. 퇴거 일정 협의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이준호 환자 보호자님, 11월 7일까지 3차 항암 치료비 2,800만 원 입금 안 될 시 일정 자동 취소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해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8시가 되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 상담실에 앉아 직원에게 말했어요. 사업자 대출 받고 싶은데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담보가 있으신가요? 가게가 있는데. 월세예요. 자가 소유 부동산이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해숙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미 대출이 있으시네요. 신용대출 3천만 원. 아, 그게
준호 첫 항암 때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왔어요. 다음은 친척들이었습니다. 오래 연락 안 한 사촌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해숙이야. 오, 해숙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저기, 너무 급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만. 해수가 미안해.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에 집 대출까지 여유가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해숙은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이모, 남편 쪽 친척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10시가 됐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건물주와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었어요. 윤혜숙 씨 맞으시죠? 12월 5일까지 이 건물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건넸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한 달 더 주실 수는 없을까요? 건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재개발 일정이 있어요. 하루도 못 늦춰요. 집행관과 건물주가 가고 해숙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년을 지켜온 공간,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작업대, 남편과 함께 골랐던 냉장고, 준호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이 붙어 있는 벽. 점심때쯤 프랜차이즈 점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요? 이 자리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위로금 300만 원 드릴게요. 점장이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해숙은 봉투를 바라봤어요. 300만 원, 900만 원에도 한참 모자랐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 이후엔 제한 없어요. 점장이 나갔습니다. 해숙은 봉투를 서랍에 넣었어요. 오후에는 가게 물건들을 팔려고 중고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냉장고, 작업대, 진열장. 가게 주인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너무 낡았어요. 고철값도 안 나와요. 이 작업대는 20년 됐잖아요. 누가 사요? 빈손으로 가게에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해숙은 작업대에 앉아 어머니가 물려준 꽃가위를 만졌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어머니 이름. 이것만은 팔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옆 슈퍼 주인 김 사장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해숙 씨 힘들다며? 네. 사장님. 김 사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200만 원. 해숙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이게 우리 가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해숙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안 돼요. 이렇게 받아요. 20년 동네에서 착하게 산 사람인데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죠. 김 사장이 억지로 해숙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어요. 해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요. 준호 먼저 살리고. 김 사장이 나갔어요. 해숙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봤습니다. 200만 원. 할머니가 준 10만 원과 합쳐도 210만 원. 900만 원까지는 690만 원이 모자랐어요. 해숙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가진 돈 전부 합쳐도 250만 원. 2,800만 원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해숙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11월 15일 오전 9시. 해숙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기적을 바라며 버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트럭 2대가 나타났어요.
흰색 트럭에는 대부업체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만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직원 4명이 내렸어요.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혜숙 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입금 확인 안 됐죠?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만수가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가서 목록대로 전부 실어.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숙이 앞을 막아섰어요. 잠깐만요. 제발 하루만 더 시간을. 하루 열을 줬잖아요. 이제 법대로 합니다. 박만수가 해숙을 밀쳤어요. 해숙이 비틀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 있던 꽃들을 바닥에 버렸습니다. 장미, 카네이션, 국화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건 빼고요. 냉장고만. 직원 2명이 냉장고를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사용한 냉장고였어요. 어머니가 처음 가게 열 때 사신 거였습니다. 삐걱거리며 냉장고가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은 작업대였습니다. 해숙이 매일 꽃을 다듬던 나무 작업대. 표면에는 칼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어요. 직원들이 작업대를 뒤집어 들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계약서에 가게 내 모든 집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업대가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직원이 선반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꽃가위가 들어 있었어요. 손잡이에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가위. 해숙이 달려갔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가게 안에 있으면 전부 담보물이에요. 직원이 가위를 박스에 담았어요. 해숙이 박스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이건 어머니 유품이에요. 제발. 박만수가 해숙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나요. 힘껏 밀었습니다. 해숙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바닥에 긁혔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카운터 위 준호 액자가 쓰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가게에 울렸어요. 액자 틀이 갈라지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준호야. 해숙이 기어가서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금간 유리 사이로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옥순 할머니, 슈퍼 김 사장, 단골 손님들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해수가 김 사장이 가게로 뛰어들었습니다. 박만수를 밀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당신 누구요? 방해하면 경찰 부릅니다. 박만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사장이 해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직원들이 계속 물건을 날랐습니다. 의자, 선반, 작은 테이블까지. 가게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진열장도 나갔습니다. 해숙이 매일 닦던 유리 진열장. 준호가 5살 때 여기에 손도장을 찍었었어요. 해숙은 그 손도장 자국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조명을 떼어냈어요. 형광등이 꺼지며 가게가 어두워졌습니다. 자연광만 희미하게 들어오는 텅 빈 공간. 20년의 추억이 1시간 만에 사라졌어요. 트럭 짐칸에는 해숙의 모든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준호의 어릴 적 그림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엄마 얼굴. 6살 때 그린 거였습니다. 해숙이 비틀거리며 그림을 주우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깨진 액자를 가슴에 안은 채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박만수가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압류 집행 완료. 법원 통보하겠습니다. 트럭 2대가 엔진을 걸었습니다. 검은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트럭. 20년의 삶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주민들이 해숙을 둘러쌌어요. 김옥순 할머니가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해숙아, 우리가 미안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슈퍼 김 사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무능해서 미안합니다. 단골 손님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숙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해숙은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장미꽃잎, 카네이션 꽃잎, 국화꽃잎, 짓밟히고 시들어가는 꽃들. 해숙은 그 꽃잎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졌어요. 텅 빈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벽에는 선반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먼지와 꽃잎만 굴러다녔습니다. 20년을 지켜온 공간,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곳, 준호와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곳,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숙은 깨진 액자 속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금간 유리 사이로 아들이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밝게.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해숙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밝은 햇살이 텅 빈 가게를 비쳤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깨진 액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김 사장이 해숙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텅 빈 가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먼지를 비췄어요. 먼지가 허공에 떠다녔습니다. 벽에 남은 선반 자국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어요. 20년의 흔적이 이렇게 흐릿하게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해숙의 주머니에서 울리는 소리. 하지만 해숙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계속됐어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해숙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해숙 씨, 문자 왔어요. 화면에 표시된 이름. 준호.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해숙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문자를 열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치료 취소됐대요. 치료비 입금 안 됐다고. 괜찮아요, 엄마. 나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이제 편해지세요. 사랑해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해숙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 작은 신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혀버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신음. 해숙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터져 나왔어요. 아! 울부짖음이 텅 빈 가게에 울렸습니다. 해숙이 바닥을 쳤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이 까졌지만 계속 쳤어요. 왜요? 왜요?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김 사장이 해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해숙은 뿌리쳤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해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했어요. 남 속이지도 않았어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골목 사람들이 모두 나와 지켜봤습니다.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해요? 왜 준호가 아파야 해요? 해숙이 다시 바닥을 쳤습니다. 피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울음이 섞였어요. 준호만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해숙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바닥에 대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김옥순 할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 해숙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슈퍼 김 사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눈물을 닦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슬픔에 잠겼어요. 해숙은 계속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어요. 흩어진 꽃잎들이 눈물에 젖어 더 시들어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널 못 살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쓸모없는 엄마야. 아무것도 못하는. 자책의 말들이 흘러나왔어요. 해숙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 아들 하나 못 지키는 엄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더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가 텅 빈 가게를 덮어갔어요. 해숙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금간 화면에 준호의 문자가 아직 보였어요. 사랑해요. 마지막 세 글자. 해숙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너무 사랑해. 김 사장이 해숙을 일으켜 세웠어요. 해숙의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거의 안아서 세웠어요. 해숙 씨, 일단 우리 가게로 가요. 앉아 있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병원 가야 해요. 준호 보러. 지금은 안 돼요. 좀 쉬어야 해요. 아니에요. 가야 해요. 준호 혼자. 해숙이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사장이 부축했어요. 알았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할머니들이 다가와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가게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먼지와 꽃잎만 남은 곳. 20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 김 사장이 부축하며 함께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해숙의 뒷모습. 작고 초라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 뒷모습을 비췄어요. 해숙이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목 입구가 막혔어요. 큰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5대가 일렬로 천천히 진입했어요. 트럭이 아직 골목에 있었는데 세단들이 길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박만수의 트럭이 꼼짝없이 갇혔어요. 뭐야, 저게? 김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세단의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나와 뒷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코트에 정장을 입은 남자.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며칠 전 프리지아를 사러 왔던 그 남자. 지갑을 두고 간 남자. 반대편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자가 내렸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우아한 여자. 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뒤따라 다른 차들에서도 사람들이 내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모두 7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김태수였습니다. 며칠 전 장미를 사려던 손님. 해숙은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단 옆면에 로고가 보였어요. 한솔제약. 큰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어요. 한솔제약? 그 큰 회사? 저 사람들 뭐야? 박만수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기 왜 막아요? 비켜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색 코트의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고급 구두가 바닥을 밟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어요. 남자가 해숙 앞에 섰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들어 남자를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 피가 묻은 손, 깨진 액자를 안고 있는 모습. 윤혜숙 사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자도 다가왔어요. 해숙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프리지아.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났습니다. 딸의 기일에 꽃을 사러 온 부부.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해숙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비싼 정장 바지가 먼지 묻은 바닥에 닿았어요. 저는 최재훈입니다. 한솔제약 회장입니다. 해숙의 눈이 더 커졌어요. 회장? 주변 사람들도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재훈이 계속 말했어요. 13년 전 우리 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이었어요. 해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년 동안 투병하면서 유일한 위로가 이 꽃집 프리지아였습니다. 은미가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주 여기서 꽃을 샀어요. 사장님이 우리 딸에게 해주셨어요. 정성껏 마음 담아서.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재훈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묻은 손이었지만 재훈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장님은 모르셨겠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은미도 해숙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꽃집 아줌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은 우리 딸의 마지막 1년을 함께 해주셨어요. 태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지시로 사흘간 조사했습니다. 사장님의 20년 이웃사랑, 변함없는 정성, 어려운 사람 돕는 선행, 모두 확인했습니다. 해숙은 멍하니 태수를 바라봤어요. 조사? 며칠 전 손님으로 왔던 남자가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재훈이 일어서며 해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사장이 옆에서 도왔어요. 해숙이 비틀거리자 은미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박만수가 다가왔어요. 재훈이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대부업체 대표입니까? 네, 그런데요. 재훈이 태수에게 손짓했어요. 태수가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3명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윤혜숙 사장님의 모든 채무 한솔제약 복지재단이 대위 변제합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만수에게 내밀었어요. 원금 6천만 원, 밀린 이자 900만 원, 총 6,900만 원 지금 당장 계좌이체로 상환합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휴대폰 꺼내세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즉시 송금하겠습니다. 박만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송금 절차를 밟았어요. 잠시 후 박만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6,900만 원 입금. 박만수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트럭에 실은 물건 전부 내리세요. 지금 당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만수가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직원들이 황급히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김 사장이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훈이 해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준호군 치료비도 준비했습니다. 해숙의 몸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숙에게 건넸어요. 이준호 군의 3차 항암부터 골수 이식까지 총 1억 5천만 원, 한솔제약 복지재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차 항암 2,800만 원, 4차 항암 2,800만 원, 골수 이식 7천만 원, 1년 입원비 2,400만 원까지 포함입니다. 해숙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미가 재빨리 해숙을 안았어요. 두 여자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해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미가 해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준호군 살릴 수 있어요. 재훈이 태수를 불렀습니다. 태수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해숙에게 보여줬습니다. 내년 봄 완공 예정인 한솔제약 신사옥입니다. 화면에 현대적인 건물이 보였어요. 태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층 로비에 사계절 꽃갤러리 300평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공간이 나타났어요. 유리로 된 넓은 공간,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구조. 사장님이 명예이사로 직접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꽃꽂이 아카데미도 함께요. 해숙이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존경입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충분히 있습니다. 은미가 해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서연이 못다한 꿈, 준호군이 이어가면 좋겠어요. 해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모든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일단 급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태수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트럭에서 냉장고가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도왔어요. 김 사장과 남자들이 냉장고를 다시 가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작업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선반, 의자, 진열장까지. 1시간 만에 가게가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미가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액자를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 조각을 털어냈어요. 이건 제가 새로 해드릴게요. 준호군 사진, 정말 밝은 얼굴이네요.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 한솔제약 전무 김태수입니다. 이준호 환자 3차 항암 치료 최우선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치료비 입금 절차 진행했습니다. 10분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해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글자는 보였어요. 이준호 환자 치료비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차 항암 시작합니다. 해숙이 주저앉아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은미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준호 군한테 전화하세요.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해숙이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야. 엄마, 울어요?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엄마 지금 기뻐서 우는 거야. 해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치료받을 수 있어. 3차 항암. 뭐라고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어. 천사가 나타났어. 해숙이 재훈과 은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었어요. 해숙이 재훈과 은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훈이 해숙을 일으켰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13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을 이제 갚게 됐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재훈과 은미도 차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 은미가 창문을 내렸어요. 사장님, 천천히 쉬세요. 내일 병원에서 뵐게요.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숙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녁 7시. 해숙은 마지막 정리를 하며 가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교복 입은 여학생이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손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얘야, 들어와. 저기, 꽃 살 돈이 별로 없는데요. 무슨 꽃이 필요해? 엄마 생신이에요. 근데 돈이. 해숙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가장 예쁜 카네이션을 골랐습니다. 빨간색 카네이션 5송이. 정성껏 다발을 만들었어요. 이거 가져가. 어머니께 드려. 얼마예요? 돈은 됐어. 대신 나중에 어른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 네. 그게 엄마한테 드리는 진짜 선물이야.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학생이 꽃을 소중히 안고 뛰어갔습니다. 해숙은 그 뒷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선행이 또 선행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한솔제약 신사옥.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봄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1층 로비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도 안이 훤히 보였어요. 사계절 꽃갤러리. 3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에는 꽃 작업대가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갤러리 중앙에서 해숙이 서 있었어요. 49살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4년 전에 그 절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에는 30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해숙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프리지아는 이렇게 비스듬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숙이 보라색 프리지아를 들어 보였어요. 꽃을 다루는 손길이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각도가 중요해요. 너무 세우면 딱딱해 보이고 너무 눕히면 힘이 없어 보여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각자 프리지아를 들고 각도를 맞춰보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입구 쪽에서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2살 준호였어요. 의대본과 1학년.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꽃 배달 요청 왔어요. 준호가 손에 든 종이를 흔들었어요. 해숙이 밝게 웃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꽃이래? 소아암 병동이요. 화나 20명한테 줄 꽃이래요. 해숙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수강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 실습이에요. 아픈 아이들 위한 꽃 만들기. 좋아요. 할머니들이 신나서 대답했어요. 모두 열정적으로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냉장고로 갔어요. 최신형 대형 냉장고였습니다. 문을 열자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어요. 장미, 카네이션, 프리지아, 튤립. 모두 싱싱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좋아하던 꽃으로 할까? 프리지아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해숙이 보라색과 노란색 프리지아를 꺼냈습니다. 맞아. 내가 입원했을 때 이 꽃 보면 힘났다고 했잖아. 지금도 이 꽃 보면 엄마 생각나요. 엄마가 매일 병실에 가져다 줬잖아요. 해숙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수강생들이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의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숙이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며 가르쳐 줬어요. 할머니, 리본은 이렇게 묶으시면 예뻐요. 아이고, 고마워요. 해숙 원장님. 1시간 후 20개의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모두 조금씩 다른 모양이었지만 각각의 개성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뿌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분명 좋아할 거예요. 해숙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들도 서로 박수를 쳐주며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해숙은 꽃다발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들었어요. 엄마, 제가 병원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상자를 안고 나갔습니다. 해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건강하게 자란 아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는 아들. 갤러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벽면 쪽으로 걸어갔어요. 벽에는 큰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 액자에는 17살 소녀가 웃고 있었어요. 최서연. 머리카락이 풍성한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아래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꽃 한 송이가 만든 기적의 시작. 오른쪽 액자에는 현재의 준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액자 아래 명패. 선행이 이어준 생명. 해숙은 두 액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작업대로 가서 프리지아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라색 프리지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꽃. 서연아. 해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꽃을 코에 가까이 대고 향을 맡았습니다. 달콤한 봄 향기가 났어요. 준호가 내 꿈 이어가고 있어. 아픈 사람들 돕는 의사가 되려고 해. 프리지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내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기적.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갤러리 안의 모든 꽃들이 빛났습니다. 프리지아 꽃잎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해숙은 서연이 액자에 프리지아를 살짝 기대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선행은 향기가 되어 영원히 퍼져나간다. 갤러리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봄꽃들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해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살아있음에, 아들이 건강함에, 이 순간에 프리지아 향기가 갤러리에 가득 퍼졌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봄의 향기, 희망의 향기, 사랑의 향기. 해숙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 가득 향기를 담았습니다. 선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기처럼 퍼져나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 선행은 다시 다른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끝없이 영원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해숙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세상에 베푼 작은 친절,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중에도 나눈 미소,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프리지아 향기처럼 퍼져나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거예요. 해숙이 노숙자에게 꽃을 나눠줄 때 그녀는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기적을 만들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선한 마음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듣고 계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2배의 행복을 만듭니다.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